8월 3일이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플러그인들 사용하는 방법 이제 지난주에 몇 가지 간단한 애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그 나머지 플러그인들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애는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아마 자바스크립트 기능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슬라이드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예제를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슬라이딩 되는 형태예요. 자, 이런 류의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자바스크립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유명한 애들 몇 가지 중에 하나인 이제 글라이드라는 애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슬라이드 플러그인이라고만 검색해도 몇 가지 모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꼭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만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정답은 아니에요.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슬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이트만 해도 한 8가지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일단 이거 슬릭이라고 되어 있는 얘만 해도 한번 타고 들어가 보면은 얘는 이제 플러그인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반적인 유형,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3개씩 돼서 한 세트가 이렇게 다니는 유형, 얘는 여러 장이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유형, 얘는 사이즈가 서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컨텐츠가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는 형태인가 봐요. 요건 이제 가운데 있는 거에 약간 하이라이트를 주는 기능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 슬라이드들은 워낙 많아요. 비박스 슬라이더라는 애도 있고, 플렉스 슬라이더라는 애도 있고요. 이건 저도 처음 봤네요. 얘는 드래그가 가능한 애인가 봐요.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얘는 효과가 좀 이러네요. 그러니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가보면은 멀쩡하게 쓰고 있던 애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계속해서 좀 서칭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라이드 JS라는 애를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Get Started라고 해서 버튼이 있는데, 이걸 타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서 같은 것들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사용법을 하나씩 연구를 해야 돼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자체는 만든 사람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해야죠. 이 플러그인 같은 것들은 일반 개인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그냥 자랑하듯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도 정리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글라이더라고 하는 요 이미지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SF 폴더 밑에 IMG 밑에 슬라이드 1, 2, 3, 4라고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glider.js를 사용할 수 있는 CDN 주소를 미리 본따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플러그인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CSS도 같이 참조를 해놨고요. 이 CDN 코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검색하시거나 똑같이 타이핑 하시기는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 이렇게 CDN 주소 올려놨으니까 실습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주소값 복사하셔서 코드에 접목을 하시고요. 공식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는요, 이제 div 태그 하나를 준비한 다음에 일단 바디 태그의 여백은 다 빼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를 위한 영역을 잡아주고, 이게 이제 전체 박스 영역이에요. 여기가 전체 슬라이더 영역, 그리고 슬라이드 컨텐츠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들을 div 단위로 넣으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건 뭐가 들어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div 단위로 슬라이드 페이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미지가 됐건 동영상이 됐건 아니면 내가 직접 작성한 HTML 컨텐츠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플러그인을 채택한 이유가 그래서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첫 페이지는 동영상, 나머지는 이제 이미지이길 원했거든요. 여기가 div 단위로 페이지가 구성되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 세 개는 필요하면 넣으래요. 그래서 이제 new glider, 자바스크립트 안에 클래스가 있나봐요. new glider라고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 파라미터로 슬라이드 콘텐츠를 감싸고 있는 이 div 태그의 객체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한 게 이전 버튼, 다음 버튼, 그리고 페이지 위치를 위한 div 태그 하나, 요렇게까지가 이제 한 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성자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제 슬라이드 컨텐츠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슬라이더에 대한 옵션입니다.
자, 슬라이드 투 쇼, 한 번에 보여질 아이템 개수. 한 번에 요거 한 페이지씩 보여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츠, 도트를 표시할 요소예요. 클래스 다츠 여기 있죠? 여기요. 그러면은 요 선택자 밑에다가 페이지 위치를 표시하는 땡땡이들을 넣어줘요. 드래그 에이블 페일스, 드래그 가능 여부. 리와인드, 끝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부. 그리고 얼로우스, 양옆에 이렇게 화살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처리하기 위한 요소의 선택자.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일단 얘가 웬만해서는 디자인에는 관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능만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도트는 나와 있는데 버튼은 어디 있지 했더니 여기 바깥에 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자, 리와인드를 페일스로 주면은 여기서 끝까지 도착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리와인드를 true로 주면은 끝까지 도착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이트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옵션들 값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그냥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요게 사이트에서 이제 또 GitHub 주소가 이게 표시가 되길래 여기도 그 방문을 해봤었고요.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시가 돼 있었어요, 사용법들이. 보면은 매뉴얼이 썩 그렇게 친절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시되는 매뉴얼이 친절하지 않으면 요 테스트 이런 데 있는 샘플 코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자, 어쨌건 요 정도까지 이제 만들고 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사이드 버튼도 좀 밖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도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고 좀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여기에 영역들을 다 찍어 보면서 이제 CSS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이 전체 슬라이드 영역, 글라이더 컨텐트. 그러니까 처음에 구성했을 때는 요 영역 안에서 슬라이드가 꽉 차게 나오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이쪽에 남아있고, 이 글라이더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봐도 지금 높이값 가로로는 가득 차고 있는데 높이값은 지가 알아서 컨텐츠 높이만큼 쌓인다고요. 그래서 넓이를 100%로 주고 높이를 100VH, VH라는 단위는 현재 브라우저 높이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뷰포트 헤이트란 뜻인데요. 보이는 만큼을 100%로 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삐져나가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요 안에서 포지션 특성을 릴레이티브로 줬습니다. 그럼 왜냐면은
지금 얘네들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버튼하고 이 도트들이요. 얘네를 포지션 속성을 줘서 띄우고 싶은데 기준점을 요 안으로 제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글라이드 컨테이너는 지금 보이는 영역은 가득 채우죠. 이제 이 안에서 요 그림들이 꽉 차게 만들 거예요. 자, 글라이더, 그리고 글라이더 컨테이너 안에 점 글라이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div, 그 안에 있는 img 전부 100%입니다. 그러면 글라이더 컨테이너가 화면을 보이는 만큼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얘는 이 녀석의 100%, 얘는 부모 기준으로 100%, 얘는 div 기준으로 1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전부 얘를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보이는 영역은 가득 채웁니다. 만약에 슬라이드 영역의 사이즈를 제한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여기만 설정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글라이더 컨테이너의 역할이 전체 크기를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미지 사이즈가 아무래도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졌을 테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핏 커버 속성을 부여해서 비율에 맞지 않는 경우는 잘라내도록, 찌그러짐 없이 이렇게 잘라내도록 오브젝트 핏을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들이요. 이 버튼들이 지금 이미지 크기에 밀려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한 다음에 레프트 30, 탑에서 50%를 줍니다. 그러면 버튼들이 이제 이 위치로 온 거죠. 자,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부여해서 세로 축에서 정중앙에 오게끔 하고요. 색깔 흰색,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0픽셀 줬습니다. 여기 텍스트로 괄호 2개로 표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에 오게끔 Z 인덱스. 자, 그럼 이제 넥스트하고 프리브 2개가 전부 위치가 잡혔는데 이 상태에서 넥스트만 따로, 포지션에 의한 레프트는 오토, 라이트는 30 이렇게 하면은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도트, 포지션 앱솔루트, Z 인덱스 999, 레프트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 마이너스 50% 주고요. 아래에서 위로 30픽셀 떨어져라 라고 하면은 도트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도트 안에 있는 점들은 글자 색깔 흰색으로 줘서 색깔이 좀 강조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얘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CSS로 한번 찍어봤어요. 선택자를. 그랬더니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애한테는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 CSS가 아니에요. 이 플러그인이 강제로 넣어주고 있는 CSS예요. 그래서 그 CSS를 강제로 제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 플러그인을 쓰면서 좋았던 거는 플러그인 자체가 스타일시트에 대한 관여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시트를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플러그인들은 스타일시트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내가 CSS를 손대지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만 쓸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슬라이드 영역의 전체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컨테이너고요.
슬라이드 컨텐츠 영역입니다.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인 거고, 이전 다음 버튼,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위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디자인적인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들은 그 자체가 어떤 완성형이기 때문에 내가 CSS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개발자 도구로 일일이 다 찍어가면서 CSS를 내가 강제로 뭔가 값을 다른 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직접 이것저것 해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많은 그 CSS 값에 대한 실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완성되어 있는 것만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말씀드리고 끝난 거지만 여기에 어떤 값을 줘야 될지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어떤 선택자를 건드려야 내가 원하는 제어가 가능한지를 찾기 위해서 이 얼마 안 되는 이 CSS 코드를 거의 반나절 이상 찾은 거거든요. 플러그인은 진짜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내 입맛에 맞는 걸 100% 내 입맛에 맞는 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신 다음에 그 코드를 내가 조금 이제 어루만질 필요가 있어요. 자, 배포해드린 자료 HTML 코드에 아마 지금 요 주석은 단계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을 테니까 실습하시면서 요 주석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읽으시니까 몸풀기로 요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50분까지 실습 진행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뵐게요. 자, 이번에는 스위트 알럿 2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걸 보면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메시지 창, 알럿 함수를 쓰는 기능이죠.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단데, 이제 이 플러그인을 쓰면은 메시지 창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요거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예제 코드하고 이제 샘플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메뉴 본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가 좀 잘 돼 있어요. 인스톨레이션 들어가 보면은 네, CDN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npm 명령어 제시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CDN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레퍼런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CSS에 대한 CDN 주소도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CSS 참조하고, CSS 참조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바스크립트 참고를 했습니다. 이 스타일스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화면상에 버튼을 6개를 놨습니다. 여러가지 사용 유형별로 이제 테스트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6개의 버튼에 모두 클릭 이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뭔가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6개 버튼을 놨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요, 스위트 알럿 줄여서 SWAL이란 클래스예요. 객체 만들면서 파라미터로 메시지 내용만 이렇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첫 번째 버튼 눌러보면은 메시지 내용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투박하잖아요. 자, 두 번째 버튼입니다. 좀 더 사용 방법이 디테일합니다. 자, SWAL 클래스 객체 만들면서 메시지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종류입니다. 종류는 아이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5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퀘스천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거고요. 버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상태로 커버가 돼요. 이 상태로 해결이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SWAL 클래스 만들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이슨 하나로 주더라고요. 자,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렇게 지정할 경우에 HTML 태그가 먹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글자 색깔 같은 거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여기 속성이 텍스트하고 HTML 두 개가 있거든요. 자, 먼저 텍스트로 한 경우. 보시면은 문구 안에 있는 중간에 BL 태그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근데 속성을 텍스트가 아니라 HTML로 바꾸면 요 메시지 영역에 내가 HTML 태그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BL 태그가 그대로 작동을 해서 줄바꿈이 처리가 되는 거죠. 아이콘 종류는 에러라고 놨고요. 에러는 X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show close 버튼 true. 요거 보여주는지 여부예요. confirm 버튼 텍스트 확인 버튼에 대한 문구예요. confirm 버튼 컬러 버튼 색상이고요. show cancel 버튼 취소 버튼을 보여줄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나왔죠 아까. 그 다음에 캔슬 버튼의 문구, 캔슬 버튼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와 색상까지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 창을 보여주면은 확인을 눌렀는지 취소를 눌렀는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버튼입니다. 네 번째 버튼은 그냥 확인. 정말 선택하신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컨펌 버튼 텍스트는 yes라고 지정하고요. 취소 버튼 보여줘라. 그리고 취소 버튼의 문구는 no라고 지정해라. 색상은 따로 안 줬으니까 이게 기본 색상이겠죠? 이 스위트 알럿 같은 경우는 프로미스를 지원을 합니다. 프로미스를 지원한다라는 거는 뒤에다가 then을 붙여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프로미스 전에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경우는요, 그냥 요거를 통째로 하나의 구문 형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프로미스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가 결과 객체를 갖고 있는데 얘를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yes를 누르면 is confirmed true, is denied false, is dismissed false, value true 이렇게 들어오고요.
no를 누르면 is confirmed fails, 그 다음에 is dismissed true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is confirmed라는 게 확인을 눌렀는지 여부, 그리고 is dismissed라는 게 캔슬을 눌렀는지 여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화면 빈 공간을 누른 경우. 화면에 빈 공간을 누른 경우는 마찬가지로 is dismiss가 true로 들어오고, 이 dismiss라는 값이 캔슬이냐 백드롭이냐로 구별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경우는 그냥 yes를 눌렀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을 요 값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객체 안에 value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확인을 눌렀을 때는 is confirmed가 true였는데 또 다른 차이점이 확인 눌렀을 때는 value가 true였고요. 나머지 경우는 value라는 속성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yes를 눌렀을 때는 value라는 속성값이 true가 있는데 no를 누르거나 화면 빈 공간을 눌렀을 때는 value라는 속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result 안에 value가 참이라면 확인 버튼이 눌러진 경우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result.dismiss가 캔슬이다 라고 하면은 취소 버튼을 누른 경우다 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 밖에 백드롭, 화면 빈 공간을 누른 경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화면 빈 공간을 눌렀을 때까지도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else 조건을 하나 더 넣으시면 되고요. 취소 버튼과 화면의 빈 공간을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확인 버튼에 대한 조건만 지정하시고 나머지 케이스는 else로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yes를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됐고요. no를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 화면 빈 공간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진 버튼을 판정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버튼은요, 창의 모양을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이 스위트 알럿에 설정하는 프로퍼티 중에 이미지 URL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 위드스 헤이트 속성이 있고요. 요거를 설정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위에 아이콘 대신 어떤 그림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입니다. 타이틀. 자, 아까는 타이틀 지정할 때요, 폰트 태그로 칼라 속성을 줬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폰트 태그가, 우리 이 폰트 태그 제가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CSS의 기능이 밀려갖고 실제로 쓸 일이 1도 없는 태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중에 한번 이제 HTML 레퍼런스를 찾아볼 일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래갖고 아예 지금은 폰트 태그가 웹 표준에서 제외됐대요. 그러니까 써도 문제는 없지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팬 태그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부여하고요, HTML 스팬 태그로 컨텐트라는 클래스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적용할 클래스는 위쪽에 CSS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위드스 팝업 창의 가로 크기, 패딩 팝업 여백이고요. 픽셀 단위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으셔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전체적으로 흰색에 배경 이미지 걸고 나머지 배경 이미지 관련 속성까지 같이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팝업 창의 배경 자체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유행이 지났는데 한 6, 7년 전쯤에 한때 로그인 창을 이렇게 띄우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페이지에 딱 접속하면은 로그인 창이 이렇게 주변이 뿌얘지면서 이렇게 팝업처럼 나와갖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진입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사용하려고 알아놨던 스타일인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접근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하는 모든 사이트의 메시지 박스를 다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종류의 메시지 박스를 다 이걸로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쓸모가 많은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플러그인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수업에 넣는 게 맞는지 고민이 아직도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수업을 안 하면 나중에 꼭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차트를 표시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네. chartjs.org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샘플 사용 방법, 게스타티드에서 사용 방법, 그리고 샘플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선 그래프, 그 밖에 다른 그래프 종류들, 이런 종류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CSS는 따로 없고요. 자바스크립트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하고요. 일반적으로 잘 안 쓰이는 유형의 그래프는 배제하고 자주 쓰이는 그래프들만 사용을 하려고요. 그래프가 들어갈 영역을 좀 지정을 했습니다. 선 그래프 영역이고요. 지금 요 컨테이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어요. CSS, 여기서 쓰이고 있는 CSS는 차트 자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차트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을 제가 이렇게 가로로 한 칸에 2개씩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이아웃을 잡기 위한 CSS지 차트 자체와는 연관이 없어요. 플렉스 줬으니까 이 컨테이너 영역 안에선 가로로 배치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플롯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들을 놨는데 이 서브 플롯을 한 개당 50% 잡았어요. 패딩을 10픽셀로 잡고요. 근데 이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 패딩 사이즈는 위드스 영역 안에서 잡히겠죠. 플렉스 랩으로 부여했으니까 가로로 배치하고 끝까지 도달하면 줄바꿈이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서브 플롯 아이템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제목 지정하고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한 개당 높이를 400픽셀로 잡아줬습니다. 그래프 자체는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캔버스 태그는 제가 수업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태그인데요. 이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가 뭐냐면은 HTML 페이지 안에 말 그대로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요. 내가 CSS로 위드스 헤이트를 주면은
그 영역의 도화지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태그예요. 이게 마우스나 뭐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요. X좌표 몇, Y좌표 몇 해서 점 하나 찍고 X좌표 몇, Y좌표 몇 해서 점 하나 찍어서 이 사이를 이어라. 직선 그리기. 아니면은 원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무수히 많은 도형을 그려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3D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캔버스 태그를 사용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었던 평면좌표 있잖아요. 그 평면좌표 그래프 그리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 과정을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웹게임 만드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이 캔버스가 많이 활용된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3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그젠플을 보면은 눈 돌아가요. 근데 아무래도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나다니는 거 보이세요? 3D예요 진짜.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거 많이 썼던 분야가 저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뭐지?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의 로고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난이도가 깡패입니다 진짜. 일단은 이 차트부터 얘기한 다음에 진짜 조금 이따가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 트리JS라는 걸 저도 대학원에서 배웠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한번 그때 교환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정신건강이 되게 안 좋은 애예요. 잘 쓰면 좋겠지만. 자, 어쨌건 이제 그래프 영역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잡았고요. 보시면 캔버스에 마이 차트 1, 2, 3, 4라고 하나씩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프 종류를 놨고요. 이제부터 들어갈 겁니다. 사용 방법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 정리를 해왔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코드들을 템플릿 삼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어디만 고쳐서 쓰세요 라는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안된 예제예요. 자, 일단은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배열로 준비했습니다. 학생 이름이고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정해서 이렇게 1대1로 대응되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래프가 표시될 캔버스들을 전부 객체로 만들었고요. 뭐 여기서는 get element by id를 썼지만 쿼리 셀렉터로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본 선그래프 그리기예요. 마이 차트 1에다가 선그래프를 그리는데 뒤에 들어가는 제이슨이 그래프 옵션이에요. 자, 먼저 그래프 종류는 선이다. 라인, 선그래프, 바, 막대 그래프, 파이. 우리가 흔히 원그래프라고 부르는 게 파이 그래프고요. 폴라 에이리어, 도넛, 스캐터. 사실은 다 이 파이 그래프 자매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라에리어, 도넛. 스캐터는 아마 웬만해서는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스캐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에요. X축에 들어갈 항목. 여기 위에 names라고 하는 이 배열을 그냥 쓴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names라고 주면 될 겁니다. X축에 표시하고 싶은 배열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자, 라벨, 국어, 그 다음에 데이터, KOR. 아까 국어 점수 배열 있었죠. 그러면 철수일 때는 얼마, 영희일 때는 얼마, 민수일 땐 얼마, 수연일 땐 얼마, 호영일 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나오는 거죠. 보더 위드스, 보더 컬러.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뻔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3 하면은 선이 더 굵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라벨은 영어, 데이터 ENG, 색깔 다르게. 그러면 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사실 이 선그래프 지금 요 예제는요, 제가 X축을 이제 학생 이름으로 이렇게 삼았지만 지금 요거는 선그래프의 적절한 예시는 아니에요, 사실은. 선그래프라고 하는 건 어떤 한 가지 항목이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월별 매출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이 반드시 시간을 의미하는 지표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예제니까 제가 아무 배열이나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가 뭐 수입, 그 다음에 수출 해놓고 여기는 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별로 수입과 수출의 그 변화 추이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맞는 거지. 각각의 전혀 연관 없는 애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옵션이 있는데 이건 직접 보시면 돼요. 메인테인 어스펙트 레이트?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값을 안 주면 그래프의 높이를 지가 알아서 잡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비율에 맞게 높이를 지가 알아서 잡아요. 근데 이 값을 false로 주면은 그냥 무조건 부모 태그를 가득 채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사이즈를 뭐 힘겹게 조절하느니 만약에 진짜 반응형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요 부모를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div 영역의 크기를 리스폰시브 적용해서 우리가 제어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은 그냥 무조건 주세요. 그 다음에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에 따라 크기를 맞추니까 이 부모라는 거는 우리 아까 설정했던 div 태그예요. div 태그의 크기를 css로 제어하세요. 자, 그 다음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종류 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라벨스는 대부분 이제 X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축이에요. 그래서 학생 이름으로 걸고요. 데이터셋 보시면 데이터셋은 배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어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넣었죠. 여기도 아까 했었던 KOR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 굵기, 선 색상, 면 색상입니다. 자, 하나, 둘.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아니라 한 가지 값으로만 지정하신다면, 이렇게 한 가지 값으로만 지정하신다면 모든 막대가 다 똑같은 색깔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점수가 5개거든요. 그래서 색상 값을 배열로 5개를 지정하시면, 5개를 지정하시면 각각의 막대별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그냥 무조건 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아식스, 기준 축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가로, 즉 x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축의 값을 y라고 바꿔버리면 기준축이 세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막 그래프가 옆으로 돌아요. 자, 여기 데이터셋에서는 지금 크게 보면 배열인데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똑같이 막대 그래프고요. 기준축의 이름은 학생 이름, 그리고 데이터셋 안에 원소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는 이름은 국어, 데이터는 KOR, 색깔은 단색으로 지정했고요. 두 번째는 영어, 데이터는 ENG, 그 다음에 또 단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왜냐면 지표가 2개니까요. 이렇게 해서 2가지 지표를 구별하게끔 했습니다. 이제 철수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영희의 국어, 영어 점수. 대체로 이거는 월별 매출액 비교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이런 패턴은요. 단순히 월별 매출 총액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월별 매출액을 보는데 뭐 남성 매출액하고 여성 매출액을 비교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파란색은 남성,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여성,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자, 파이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타입 파이, 그 다음에 학생 이름 부여하고요. 파이 그래프의 특징은 반드시 지표가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KOR이 지금 요거죠. 이 상태에서 이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각각의 점수들이 몇 %를 차지하는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결과부터 보고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이 그래프예요. 각각의 색상별로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 나타나고 있죠. 자, 레전드, 범주입니다. 포지션 레프트. 그러면 아까 위에 나타나던 학생 이름들이 왼쪽으로 갔고요. 뭐 자매품, 라이트, 탑, 보톰 있고요. 타이틀, 제목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지정해주면은 그래프 위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목은 그냥 HTML 태그로 뿌리는 데서 나요. 자, 폴라 에이리어,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지 옵션 다 똑같습니다. 그냥 표시되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도넛 그래프 똑같이 한 번 복사하신 다음에 그래프 이름만 바꾸세요. 이것도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 그래프인데 좀 모양을 좀 있어 보이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선정하시면 돼요.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연령대별로 매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연령대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뿌리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비슷한 기능을 만들 일이 있다라고 하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이런 걸 받아와요. 그럼 이걸 화면에 뿌리는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구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사항 중에 차트가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산점도 그래프는요, 이제 X축에 따른 Y축이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 그래프랑 좀 매우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X축에는 국어 점수를 걸었어요. 이거는 학생 이름이 아니에요. 국어 점수고요. 국어 점수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영어 점수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점수에 따른 영어 점수를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국어 점수가 63점일 때는 X축이 국어고 Y축이 영어인 거예요. 그러면 국어가 63점 정도 됐을 때는 영어 점수는 60점이다. 그 다음에 국어가 71점일 때 영어 점수 60점이다. 국어가 92점쯤 됐을 때 영어 점수 70점. 국어가 88점쯤 됐을 때 영어 점수 90점. 그리고 국어가 95점쯤 됐을 때 97점쯤 됐을 때 영어 점수가 82점. 그럼 이제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프로그래밍 쪽은 이 정도까지 해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잘 어떤 계산을 때려서요, 이 점을 가장 근접하게 지날 수 있는 직선을 찾아요. 대충 점의 모양만 봐도 대충 직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대체로 국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점수도 높은 경향을 갖는다. 아니 반대로요. 이게 페이지에 머물렀던 시간, 머문 시간이고요. 내지는 방문 횟수,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수, 그리고 이쪽은 결제 금액이다. 만약에 그때 그래프가 이런 유형이 나왔다면은 대체로 방문 수가 많을수록 결제 금액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용자들을 우리 사이트에 많이 방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는 대체로 이제 마케팅 팀에서 개발팀에 의뢰를 많이 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게 선형회계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때 쓰는 분석 근거는 이제 개발 쪽에서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마케팅을 진짜 제대로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요거까지도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이 플러그인들은 가능하다면은 나중에 리액트에서 그대로 한번 다시 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HTML에서 하는 거고요. 리액트에서 얘네들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똑같은 라이브러리들 다만 환경만 리액트로 바꿔서 그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시겠죠. 4시 20분쯤에 시작 일단은 잡아놓고요. 혹시 실습 시간 더 필요하시면 그때 봐서 조금 더 연장하도록 할게요.